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클레이 하우스에서 펴낸 장보름 작가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황보름 장편소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에 공개된 후 종이책으로도 읽고 싶다는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요청으로 종이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동네 서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속 깊은 인생론을 펼치는 소설입니다.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 소설은 그 자체로 숨통 트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일, 사람들과의 관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소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펼칩니다.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현재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에 오히려 더욱 공감되고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위로와 편안한 웃음을 전해주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숨겨두었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흘려보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중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서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픈 시간을 잘못 알고 온 손님이 서점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내 허리를 숙이고 이마에 손으로 차양을 만들더니 서점 안을 들여다본다. 영주는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양복을 입고 들리는 그 손님을 금방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란 남자가 자세 그대로 고개만 돌려 영주를 확인했다. 영주의 얼굴을 알아본 남자가 급히 손을 내린 뒤 허리를 펴고 서선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저녁 때만 오다가 이 시간엔 처음 와요. 영주가 말없이 미소를 짓자 남자가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점심에 출근하는 건 정말 부럽네요. 영주가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주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 일부러 딴 곳을 보던 남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서점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는 남자의 얼굴이 보기 좋게 풀린다. 영주는 문을 완전히 젖히며 남자를 향해 말했다. 밤새 냄새가 좀 뱄을 거예요. 밤 냄새랑 책 냄새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영주의 말에 남자가 두 손을 살짝 흔들며 발을 뒤로 뺐다. 아니에요. 뭐니 해도 근무의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죠.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런데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영주는 팔에 느껴지는 뜨거운 햇볕을 의식하며 남자의 마음을 고맙게 받겠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짓고는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덥네요. 손님의 뒷모습을 짧게 배웅하고 나서 영주는 서점 안으로 들어섰다. 기분 좋은 느낌. 영주의 마음이 일터를 반긴다. 영주는 몸의 모든 감각이 이곳을 편안해함을 느낀다. 그녀는 더 이상 의지나 열정 같은 말에서 의미를 찾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기대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반복해서 되뇌던 이런 말들이 아니라 몸의 감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가 어느 공간을 좋아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되었다. 몸이 그 공간을 긍정하는가? 그 공간에선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공간에선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가? 그 공간에선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곳, 이 서점이 영주에겐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 덥긴 정말 더웠다. 그렇더라도 에어컨을 켜기 전 해야 할 일이 있다. 과거의 공기는 내보내고 새 공기 받아들이기.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려는 노력도 욕심일까? 습관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영주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영주는 습관처럼 또 적극적으로 생각을 밀어낸 후 창문을 하나씩 열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한순간에 서점을 가득 채웠다. 영주는 손부채로 얼굴에 바람을 일으키며 서점을 쭉 훑었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처음 온 손님이라면 이곳이 마음에 들까? 이런 곳에서 소개하는 책이라면 믿고 읽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까? 손님이 서점을 신뢰하려면 서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녀가 만약 이곳에 처음 온 손님이라면 역시 저 책장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을까? 넓은 벽 한 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책장. 소설로만 가득 찬 책장. 아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그녀 같은 사람이나 좋아할 테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소설은 읽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걸 영주는 서점을 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소설 비애호가들은 저 책장 근처엔 가지도 않겠지.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어린 시절 로망이 실현된 결과였다.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초등학교 시절, 내면이 책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 갖게 해달라고 아빠를 조르곤 했다. 아빠는 그게 아무리 책이라 해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건 좋지 않다며 어린 딸을 나무랐다. 어린 영주도 아빠가 떼쓰는 버릇을 고치려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짓는다는 건 알았다. 그래도 그 표정이 무서워 엉엉 울다가 아빠 품에 안겨 잠들곤 했다. 매대에 몸을 기댄 채 책장을 바라보던 영주가 몸을 돌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 정도면 환기 끝. 영주는 늘 하던 대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창문부터 차례대로 닫았다. 이어서 에어컨을 켜고 음원 사이트에서 늘 듣던 음악을 틀었다. 영국 그룹 퀸의 앨범 Hopes and Fears. 2004년에 나온 이 앨범을 영주는 작년에서야 처음 들었고 듣자마자 빠져 거의 매일 듣고 있다. 가수의 나른하면서도 몽환적인 목소리가 서점을 가득 채운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이제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 영주는 카운터 옆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물량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려는 것이다. 확인한 후에는 어젯밤에 적어놓고 간 메모를 읽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메모해 놓는 습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들였다. 예전엔 하루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메모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메모를 한다.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읽고 나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서점을 열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메모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정지된 시간이었다.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서점을 열기 전까지는 뭐에 홀린 듯 기운이 뻗쳤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 더 맞을 듯 싶다. 영주는 서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모든 생각을 쫓아냈다. 다행히 영주는 집중할 대상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표가 그녀를 뛰게 했다.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찾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을 입고하는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 휴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휴남동 서점이 문을 열었다. 문만 열어놓았을 뿐 영주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점은 아픈 동물처럼 숨을 헐떡이며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서점이 뿜어내는 은은한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이내 발걸음이 줄었다. 몸속에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얗게 앉아있는 영주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주는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웃음을 따라웃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주의 웃음이 꾸민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있었다. 민철 엄마도 그중 하나였다. 가게 사장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오긴 하겠어? 책 파는 것도 다 장사인데 고상하게 앉아있기만 해서 어떡해. 돈 버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아? 예쁜 얼굴에 화려하게 차려입길 좋아하는 민철 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서 중국어와 드로잉을 배웠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서점에 들러 영주의 안색을 살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저 원래 괜찮아요. 민철 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영주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으이그, 동네 서점이 생겼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그런데 웬 병자 같은 아가씨가 어디 나사 하나 풀어진 것처럼 축 늘어져 앉아있으니 어디 쉽게 오겠어. 민철 엄마는 말을 하며 반짝거리는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지갑을 꺼냈다. 제가 나사 하나 풀린 이미지예요? 그것도 좋은데요? 영주가 농담이라는 걸 알리려는 듯 과장해서 활기차게 말하자 민철 엄마가 쯧쯧 소리를 내다 픽 웃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한 잔 줘. 영주는 계산을 하며 이번에는 진지한 척 말을 이었다. 제가 원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일부러 어리숙해 보이려 그러는 건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영주의 말에 민철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농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지? 영주가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듯 쌍꺼풀이 작게 진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야무지게 다물자 민철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눈을 흘렸다. 영주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철 엄마가 테이블 바에 몸을 기대고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고 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한없이 몸이 꺼지더라고. 기운도 없고. 민철이 낳고 한동안 병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 뭐 병자가 맞긴 했지. 몸 여기저기가 다 아팠으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 건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왜 아픈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커피 나왔어요. 영주가 뚜껑을 닫으려 하자 민철 엄마가 필요 없다며 컵에 빨대를 꽂고는 카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영주도 민철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병자였는데 병자처럼 굴면 안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지. 아픈 걸 말하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밤마다 울었어. 만약 그때 나도 영주 사장처럼 맥없이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울음을 그칠 수 있었을 거야. 나 정말 오래 울었어.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 마음이 울 땐 울어야 한다고. 참다 보면 더디게 나아. 영주가 잠자코 듣고만 있자 민철 엄마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빨아들였다. 말하다 보니 영주 사정이 부럽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민철 엄마 말처럼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자주 울었다. 눈물이 나면 흐르게 내버려뒀다. 눈물을 흘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았다. 손님들은 영주의 눈물을 모른 채 했다.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우는 이유가 있겠지 싶은 표정이었다. 이유가 있긴 했다. 영주 또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긴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그녀의 곁을 맴돌면서 영주를 울게 할지도 몰랐다. 눈물의 이유는 과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영주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더는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홀가분했다. 맥없이 앉아있는 나날도 서서히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기운이 났다. 하지만 당장 서점을 위해 뭔가를 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열렬히 책을 읽었다. 읽고 싶은 책을 곁에 쌓아두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골똘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밤낮 없이 읽곤 했던 어린 시절처럼 밥 먹으라는 엄마의 말은 한 귀로 흘리며 배고픔도 잊고 눈이 빠져라 책을 읽던 즐거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 즐거움을 다시 찾는다면 어쩌면 영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영주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바쁜 부모님은 집안 어딘가에 파묻혀 책만 읽는 영주를 그냥 내버려뒀다. 집에 있는 소설을 몽땅 다 읽은 후부터는 도서관에 다녔다. 책 읽는 게 재밌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여행을 온 것 같아 마냥 신이 났다.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갑작스레 달콤한 꿈에서 쫓겨난 듯 속이 상했지만 오래도록 그럴 필요는 없었다. 책을 펴면 언제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 손님 없는 서점에서 책을 읽던 영주는 10대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젠 책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뻑뻑해진 눈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줬다.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서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헤어진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듯 영주는 온 마음을 다해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두 친구는 떨어질 줄 몰랐다. 소원하던 관계가 찰싹 달라붙더니 둘 사이는 금방 회복됐다. 책은 영주를 받아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따뜻이 품어주었고 영주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듯 영주를 그 자체로 이해해 주었다. 영주는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튼튼해진 마음으로 고개를 들자 비로소 서점의 객관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그간 서점에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 책장엔 책이 반도 채워져 있지 않았기에 영주는 부지런히 책장을 채워갔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책을 수소문했다. 읽은 책엔 그녀만의 감상을 적은 쪽지를 꽂았다. 읽지 않은 책도 비평집, 서평집, 인터넷 서평을 읽어가며 다른 독자들의 감상을 알아두었다. 손님이 영주가 모르는 책에 관해 물었을 땐
나중에라도 그 책을 찾아봤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우선 휴남동 서점이 서점의 꼴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그러자 차차 동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줄어들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서점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올 때마다 서점은 더 아늑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한번 들어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무엇보다 영주 얼굴이 달라졌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님들을 당황스럽게 하던 영주는 이제 없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러 서점을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손님 서너 명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민철 엄마가 기뻐하며 물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대?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영주 사장이 그걸 해? 책에 꽂힌 쪽지들이요.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와? 이것저것 다 올려요.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 인사,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책 소개, 가끔은 힘들다고 투정도 하고 퇴근할 땐 퇴근 인사도 하고요. 나는 요즘 사람들을 도통 모르겠어. 그런다고 여기까지 와? 여하튼 다행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하고 있긴 했네. 신경을 쓰지 않을 땐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일이 끝나지 않았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특히 서점 일을 하고 있다가 커피 주문이 들어올라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스텝이 꼬여 당황하길 여러 날, 영주는 바리스타 공고를 서점 근처 몇 곳에 붙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준이 왔다.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 맛을 보고 그날 바로 공고를 모두 뗐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서점을 연 지 1년쯤 되던 때였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민준은 5분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것이다. 서점을 여는 오후 1시까지. 오늘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미니 선풍기로 바람을 쐬며 지나가는 남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민주는 서점을 향해 걸었다. 덥다 못해 따가운 떼약볕에 머리가 다 얼얼했다. 작년에는 이 정도로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민주는 작년 이맘때의 날씨를 기억하려다 이 길을 걷던 중에 우연히 바리스타 구합니다 라고 적힌 공고문을 봤던 순간 역시 기억해냈다. 바리스타 구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면담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우선 일이 필요했던 터라 민주는 바로 다음날 서점을 찾아갔다. 커피를 내리는 일이든 물건을 나르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햄버거를 만들고 택배를 배달하고 바코드를 찍는 일이든 어차피 민준에게는 아무 상관없었다. 어떤 일이든 그저 돈만 벌게 해주면 그만이었다. 왠지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오후 3시에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예상대로 서점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대표로 보이는 여자가 카페 쪽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손바닥만한 크기의 메모장에 손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민준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눈인사를 했다. 얼굴에 퍼지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편히 구경하세요. 저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대표로 보이는 여자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자 민주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점을 먼저 둘러보자.
동네 서점이라 하기엔 제법 크기가 컸다. 군데군데 의자도 놓여있어 눈치 보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 오른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장은 이어지는 벽면의 3분의 1 지점까지 뻗어 있었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옆으로는 창문 높이에 맞춰 매대 겸 수납장이 놓여 있었는데 대충 둘러봐도 딱히 어떤 기준에 따라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민주는 바로 앞 매대에서 책을 하나 꺼내 들었다. 손바닥 크기만한 메모장이 책갈피처럼 꽂혀 있었다. 메모를 읽어봤다. 한 사람은 결국 하나의 섬이 아닐까 생각해요. 섬처럼 혼자고 섬처럼 외롭다고요. 혼자라서 외로워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도 생각해요. 혼자라서 자유로울 수 있고 외로워서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섬처럼 그려진 소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설은 섬처럼 살고 있던 각각의 인물이 서로를 발견해내는 소설이고요. 너 거기 있었니? 난 여기 있었어. 하는 소설들 말이에요. 혼자여서 실은 조금 외로웠는데 이젠 덜 외로워도 될 것 같아. 너 때문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이 소설은 저에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줬어요. 민주는 메모장을 원래대로 다시 꽂고 책 제목을 확인했다. 고슴도치의 우아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가 우아한 자태로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려 봤다. 고슴도치? 혼자? 외로움? 깊이? 혼자라서 자유로울 수 있고 외로워서 깊어질 수 있다는 말. 민주는 혼자여도 그뿐, 외로워도 그뿐이라고 생각해오던 터였다. 그렇기에 혼자를 피하려는 노력, 외로움을 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확실히 자유로웠다. 그런데 그렇다고 깊어졌나? 잘 모르겠다. 민주는 방금 본 메모가 대표처럼 보이는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이걸 다 직접 쓰는 건가? 서점은 책만 진열해놓고 팔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듯 했다. 서점을 둘러본 민주는 커피 머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곤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네, 뭐 필요한 것 있으세요? 영주는 글을 쓰다 말고 일어나 민준을 봤다.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왔어요. 바리스타요. 아, 공고?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영주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사람을 이제야 만났다는 듯 환한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민준을 자리에 앉히고는 카운터 옆 책상에서 종이 2장을 가지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영주는 민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커피는 내릴 줄 아시고요? 네. 커피숍 아르바이트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저기 저 커피 머신 다릴 수 있겠어요? 민준이 커피 머신을 슬쩍 돌아봤다. 아마도요. 그럼 커피 한번 내려주실래요? 지금요? 네, 2잔만 내려줘요.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커피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고 민준은 그런 영주를 바라봤다. 커피를 내리기 전만 해도 민준은 긴장하지 않았다. 그런대로 괜찮은 커피 맛을 내는 데에는 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내린 커피를 말없이 음미하는 영주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긴장이 됐다. 영주는 천천히 2모금을 마시고 나서야 민준을 바라봤다. 왜 안 마셔요? 마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두 사람은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영주가 말하고 민주는 들었다. 영주는 커피가 아주 맛있다며 바로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는 원래 그러려던 것이었기에 그러겠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영주가 말하길 민주는 이 서점에서 바리스타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영주가 커피에 관해 신경을 딱 끊을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였다. 원두를 고르고 사는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영주는 재차 물었다. 민주는 그게 뭐 어려운 일일까 싶어 이번에도 역시 그러겠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제가 거래하는 로스팅 업체가 있어요. 그곳 대표님이 잘해줄 거예요. 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다 한쪽이 바쁘다 싶으면 보조로 조금 도와주면 되고요. 네. 내 쪽에서만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니에요. 민준 씨가 바쁘면 저도 도와줄 거예요. 네. 영주는 민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 내용이 마음에 들면 사인을 하면 된다면서 볼펜도 건넸다. 영주는 민준에게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줬다. 주 5일 일하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쉬고요. 오후 12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고요. 괜찮아요? 네. 서점은 주 6일 열어요. 저는 일요일만 쉬고요. 네. 초과 근무하게 되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있고요. 네. 시간당 12,000원이고요. 12,000원이요? 주 5일 근무를 하려면 그렇게는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민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서점을 둘러봤다. 자기가 여기 들어온 일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서점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고용하는 듯 보이는 이 대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매우 손쉬운 일을 처리하듯 가뿐히 앉아있는 영주가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지랖을 부리고 말았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안 주세요. 영주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다가 이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는 듯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렇죠. 힘들 거예요. 높은 임대료 때문인 건데. 민준 씨, 여긴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여기까지 말하고 영주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무심해 보이면서 어딘지 따뜻해 보이기도 하는 눈이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나로 읽히지 않는 눈빛. 오래도록 알아가며 대화 나누고 싶은 눈빛. 영주는 민준의 태도도 마음에 들었다. 억지로 꾸미지 않는 태도였다. 영주에게 잘 보일 마음이 별로 없다는 태도. 그러면서도 예의가 배어있는 태도. 일하려면 충분히 쉬어야 하고 쉬더라도 돈은 일정 금액 이상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영주의 말을 듣고 민주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알바생이 충분히 쉬며 일할 수 있게끔 주 5일, 하루 8시간을 먼저 생각해 놓은 후에 알바생이 일정 금액을 받게 하려고 시간당 12,000원으로 알바비를 정했다는 말이었다. 초보 대표의 정의일까? 아니면 이 서점이 보기보다는 꽤 수입이 좋은 걸까?
민주는 영주가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다. 영주도 사인을 했다. 민준이 계약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영주에게 묵례를 하는 민준에게 영주가 말했다. 그런데 이 서점 2년밖에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누가 아르바이트를 2년 이상 한단 말인가. 민준이 지금껏 가장 길게 일했던 아르바이트는 6개월이었다. 민준 입장에서는 영주가 다음 달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도 별 아쉬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민준은 간단히 네 라고 대답했다. 영주라는 사람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네 라고 답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그동안 영주와 민주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다. 영주는 새로운 일을 꾸미면서 손님들 반응을 살피는 재미에 빠진 듯했고, 민주는 묵묵히 원두를 고르고 사고 커피를 내렸다. 확실히 영주는 커피 맛만 좋으면 민준에겐 더 바랄 게 없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을 보며 얼굴 표정이 웃기다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보통 이럴 땐 눈치를 줘야 하는 건데 하고 생각하며 민준도 따라 피식 웃곤 했다. 민준은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서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감쌌다. 저 왔습니다. 민준이 책을 읽고 있던 영주에게 인사했다. 민준 씨 왔어요? 오늘 너무 덥죠? 그러네요. 민준은 바 모양 테이블을 위로 올려 그의 자리로 들어섰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민준의 자리, 한쪽은 영주의 자리였다. 오늘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영주가 손을 닦는 민준에게 묻자 민준이 장난스레 대꾸했다. 이따가 맞춰보세요. 영주가 읽고 있는 책 옆에 어느새 커피 한 잔이 놓였다. 민주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은 뒤 영주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영주가 커피잔을 도로 내려놓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어제랑 비슷한데 과일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민준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익숙하게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익숙하게 각자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서점 문을 열기 전까지 영주는 책을 읽을 것이고 민주는 오늘 쓸 원두를 준비하며 틈틈이 서점 여기저기를 청소할 것이다. 어젯밤에 영주가 정리해놓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민준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서점 오픈 전까지 영주는 소설을 읽는다. 소설은 영주를 자신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줘서 좋다. 소설 속 인물이 비통해하면 따라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비장하면 영주도 따라 비장해진다. 타인의 정서를 흠뻑 받아들이고 나서 책을 덮으면 이 세상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매번 찾는 게 무언지 정확히 알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건 아니었다. 수십 페이지를 읽고 나서야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찾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도 많았다. 찾는 게 무언지 정확히 알고서 책을 읽는 경우 또한 있었다. 1년 전부터 영주가 읽어온 소설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며칠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 떠남. 각기 다른 모습의 떠남일지라도 모든 떠남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
그때 사람들은 영주에게 말했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도. 자신을 나무라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잊을만 하면 환청처럼 들려왔다. 뜸해지는가 싶다가도 기억 저 너머에서 한순간에 달려들었다. 이럴 때마다 영주는 조금이라도 무너졌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기 싫어 영주는 떠나온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치 떠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모으려는 것처럼 굴었다. 영주의 몸 어딘가엔 떠나온 이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엔 그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들이 떠나온 이유, 떠날 때의 심정, 떠날 때 필요했던 용기, 떠나고 나서의 생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감정 변화, 그들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 영주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 장소를 찾아가 그들 곁에 그녀 자신을 눕혔다. 누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영주를 다독여줬다. 영주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나온 사람들의 목소리로 덮었다. 영주는 그녀 몸에 담긴 떠나온 이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제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요 며칠 영주가 읽고 있는 소설은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다. 소설 주인공은 정말이지 철저히 떠나온 여자였다. 여자는 남편과 딸을 떠났다.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던 그 남자가 떠나가자 그와 함께했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이후 그 어떤 기억도 인생에 덧입히지 않았다.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삶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는 이제 100살이 되었다. 어쩌면 90살일지도 모른다. 영주에게 좋은 소설이란 기대를 넘어서는 곳까지 그녀를 데려가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랑 때문에 떠난 여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고 영주의 관심은 떠난 여자의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영주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가 남기고 간 안경을 쓰고 다니다 시력을 망친다. 안경을 쓰는 것이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영주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어떻게 50년 전의 사랑, 어쩌면 40년 전일 수도 있는 사랑을 추억하며 그 긴 시간을 홀로 보낼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남자가 유일한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영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영주는 그녀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선택한 삶의 형태는 강렬했고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은 치열했다. 영주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여자의 말을 곱씹어 봤다.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사랑일까? 사랑뿐일까? 사랑은 정말 그렇게나 위대한 걸까? 영주는 사랑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주는 그녀 자신이라면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영주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민주는 커피잔을 바짝 마른 행주로 닫고 있었다. 알람을 맞춰놓은 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며 울리자 민주는 행주를 제자리에 놓은 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패를 오픈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에 영주도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영주는 문을 닫고 걸어오는 민준에게 사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민준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상이 됐다. 뭔가 생각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겠지. 영주는 민준이 멈칫거리는 순간에 한 생각을 말해주길 바라지만 민준은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문패를 바꾸고 돌아온 민준은 행주를 들고 이미 닦은 컵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민준을 바라보며 영주는 묻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다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영주는 여전히 컵을 닫고 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도 수고해요.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서점을 열기 전 영주는 본인이 서점 대표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관해선 고민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점 대표 역할을 잘 해내지 않을까? 하지만 서점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겐 서점 대표가 되기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이 어떤 책이 좋아요? 어떤 책이 재밌어요? 하고 질문할 때 제대로 답도 못해주는 어리버리한 대표. 영주는 어느 날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에게 엉뚱한 책을 추천한 적도 있었다. 전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혹시 이 책 읽으셨나요? 아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전 5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미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킥킥 웃게 되거나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현기증이 나는 그런 재미요. 이 책엔 그런 재미는 없는데요. 하지만 뭐랄까, 일반적인 의미의 재미를 뛰어넘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책에는 뚜렷한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그냥 한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며칠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재미있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손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와 영주는 괜히 바짝 긴장했다. 아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해서요. 학교, 선생님, 친구, 부모님에 관한 생각? 그런데 그 책이 저한테도 재미있을까요? 손님이 표정을 풀지 않고 묻는 말에 영주는 말문이 콱 막혔다. 그러게, 이 손님에게도 이 책이 재밌을까? 나는 왜 무턱대고 이 책을 추천한 거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영주에게 손님은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 책 저 책 들춰보다가 결국 역사서 유라시아 견문을 사갔다. 이분 역사책을 좋아하시는구나. 영주는 그날 그 손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한다.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었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데 말이죠.
손님이 서점 대표에게 책을 추천해달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다니. 손님에게 적절한 책을 추천하지 못한 대표가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데. 서점 대표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무작정 손님에게 들이미는 건 옳지 않다고 영주는 생각했다. 앞으론 서점 대표로서 옳은 행동만 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주는 서점 일을 하는 틈틈이 생각을 정리했다.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자. 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닌 손님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려면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질문. 책을 추천하기 전에 먼저 손님에게 물어보자. 최근에 어떤 책을 재밌게 읽으셨나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요? 평소에 어떤 장르 책을 주로 읽으시는데요? 요즘에 주로 하는 생각은? 좋아하는 작가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 놓아도 머리가 새하얘지는 상황은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슴이 뻥 뚫리는 책 좀 추천해줘. 민철 엄마가 오늘은 문화센터에 갈 기운이 없다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책이라. 이 단서만으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그렇다고 준비해둔 질문을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질문은 해야 한다. 그래서 영주는 물었다. 가슴이 답답하세요? 며칠 계속 그러네. 인절미가 목까지 가득 찬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세요? 영주의 질문에 민철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굳더니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반 이상 들이켜도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민철이 때문에. 가족 문제다. 영주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다. 언젠가 작가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작가라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이해 못할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작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서점 대표에게도 비교적 쉽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점 대표쯤 되면 사람 마음에 정통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민철이가 왜요? 영주는 언젠가 봤던 민철의 얼굴을 떠올렸다. 길쭉하게 마른 훈남 고등학생이었다. 엄마와 똑 닮은 하얀 얼굴로 말갛게 웃던 모습이 순했다. 민철이가 사는 게 재미없대. 사는 게요? 왜요? 나도 모르지. 애는 그냥 말한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나. 민철 엄마 말에 따르면 민철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공부도 재미없고 게임도 재미없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없다고 했단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와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다. 시험 때면 공부도 하고 심심할 땐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한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민철의 기본 태도는 심드렁.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와 침대에 누워서는 인터넷을 하다가 잠만 잔단다. 민철은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았다. 18 나이에. 이럴 때 읽을 만한 책 없을까? 민철 엄마가 얼음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커피를 빨아 마시며 물었다. 민철이에게 추천할 만한 책은 여러 떠올랐다. 무기력증에 빠졌거나 자기만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주인공들이야 소설의 천지다. 하지만 무기력증에 걸린 자식을 둔 엄마에겐 어떤 책을 추천해야 할까?
영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고 자식 키우는 방법을 다룬 책도 읽어본 적 없다. 영주는 순간 식은땀이 났다. 민철 엄마에게 추천해줄 책이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 서점이 영주라는 한계 때문에 편협한 공간이 된 것만 같아서였다. 영주의 취향, 영주의 관심사, 영주의 독서력에만 맞춰진 공간. 이런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영주는 민철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철 어머니 가슴을 뻥 뚫어줄 만한 책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방금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소설은 모녀 관계를 다룬 소설이라서요. 에이미와 이저벨이라는 책이에요. 엄마와 딸이 같이 사는데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동시에 끔찍히 미워도 하는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서로를 다 이해하고 맞춰주기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부모 자식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철 엄마는 영주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내용 같다고 했다. 사가겠다며 책을 가져다 달래서 혹시 모르니 그냥 빌려주겠다고 하자 아니라고 사양했다. 책을 들고 나가는 민철 엄마를 보며 영주는 책의 효능에 관해 생각해봤다. 한 사람의 꽉 막힌 가슴을 한 번에 뻥 뚫어줄 책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 한 권의 책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민철 엄마가 책을 사가고 열흘쯤 지나서였다. 그녀는 이 말을 하러 잠깐 들렀다고 했다. 나 빨리 가봐야 해. 그 책 재미있었다고 말하려고 왔어.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 엄마랑 나 생각나서. 우리도 엄청 싸웠거든. 에이미와 이저벨처럼 그렇게 숨막히게 싸운 건 아니지만. 민철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살짝 벌개진 눈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마지막이 특히 좋더라. 엄마가 딸 이름 계속 부를 때. 나 거기선 펑펑 울었어. 나도 나중에 민철이를 이렇게 그리워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민철이가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일 수 있겠어. 나도 이제 걔를 좀 놔줘야 할까봐. 영주 사장,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추천해줘. 그럼 간다. 영주가 망설이며 추천한 책을 민철 엄마는 최초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했다. 가슴이 뻥 뚫리지는 않았으나 덕분에 엄마를 추억할 수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였다. 결과가 이러하면 영주가 제대로 추천한 게 맞는 걸까? 책을 펼쳐든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이 좋은 책이기만 하다면 독자는 그 책을 읽은 경험을 기쁘게 향유하게 되는 걸까? 좋은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인 걸까? 그럴지도 몰랐다. 영주가 추천해준 책이 비록 손님 취향엔 맞지 않더라도 손님이 그래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인지도 몰랐다. 물론 역사서를 좋아하는 성인 남자에게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반사회적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추천하면 그 손님은 그 책을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손님이 소설을 읽고 싶을 때 또는 아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을 꺼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꺼내 읽은 책을 그 역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에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뭘까? 개인의 입장에선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는 개인을 넘어 생각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삶에 관해 말하는 책.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진솔하게 말하는 책. 영주는 민철 엄마의 벌개진 눈을 떠올리며 다시 답을 해봤다. 삶을 이해한 작가가 쓴 책. 삶을 이해한 작가가 엄마와 딸에 관해 쓴 책. 엄마와 아들에 관해 쓴 책. 자기 자신에 관해 쓴 책. 세상에 관해 쓴 책. 인간에 관해 쓴 책. 작가의 깊은 이해가 독자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 건드림이 독자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게 좋은 책 아닐까?